이럴 수가 있나요? 맨시티가요. 세계 최강팀이라고 하는 맨시티가 충격의 4연패를 당하면서 대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2연패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에서 브라이튼과의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 혼란이 선제골을 넣었지만 오히려 후반 20분 남기고 2골을 헌납하면서 충격적인 역전패를 또 당하고 만 것입니다. 와, 진짜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네. 저는 기대하고 있었다고 했죠. 지금부터 어떻게 맨시티가 추락하게 되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올 시즌 첫 패배는 토트넘과의 경기부터였습니다. 당시 경기는 카라바오컵 16강전이었고 토트넘도 완전체가 아니었는데 토트넘이 전반 2대1로 앞선 상황에서 주전 선수를 투입해봤지만 토트넘이 끝까지 막아내면서 승리했고 8강에 진출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용 선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주중 경기에서 본머스에게 밀리면서 패배했고 챔스 원정 경기에서는 4실점 대패를 당하면서 완전 기가 빨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연패를 했으니까 정신을 차린다? 사실 방법도 없었습니다. 부상자들이 복귀를 해도 폼이 돌아오지 않았고 체력이란 게 마법을 부려서 올릴 수도 없었으니까요. 상대는 브라이튼이었습니다. 토트넘이 교만했다가 털려버렸던 팀이었죠. 브라이튼은 토트넘과 승점이 같아 있었습니다. 브라이튼은 토트넘보다 패배가 적었고 운의 문제로 무승부가 많았을 뿐 본머스보다 더 강한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홈에서는 무패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3연패 탈출을 합니까? 맨시티는 우선 수비가 완전 붕괴 상태입니다. 최강 수비형 미드필더인 로드리가 빠진 데다가 센터백 주전 4명이 모두 이탈한 상황입니다. 아시죠? 월클 수비수가 월클 공격수 발라버린 거. 안 중요한 포지션이 어디 있습니까? 공격 축구를 선호하는 건 재미도 재미지만 실점 기회 자체를 줄이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수비는 기본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제대로 시험을 겪게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변화를 줘야 하나. 그런데 라인업이 공개되고 과르디올라 감독은 전술은 똑같았습니다. 그냥 선수들을 다른 포지션으로 배치했습니다. 에데르손 골키퍼, 리코 루이스, 그바라디올, 심스퍼시, 카일 워커, 코바치치, 누네스, 균두안, 포든, 사비뉴, 혼란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은 카일 워커를 또 투입했고 젊은 리코 루이스를 이제 왼쪽에 보내고 풀백으로 자주 썼지만 본래 센터백이었던 그바라디오를 센터백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르팅에게 발렸을 때와 거의 흡사합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스포르팅에게 패배한 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건 아니지만 페널티킥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운이 좋지 않았다고 본 거죠. 이 정도로 선수층이 얇아져 있으면 과거 토트넘 감독인 무리뉴 콘테는 기자들과 거의 싸울 듯하고 공개적으로 구단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는데 과르디올라 감독은 뭐랄까요? 그냥 태연했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안다는 자신감이겠죠. 경기가 시작되고 맨시티는 스포른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선제골을 폭발시킵니다. 로드리 대신 핵심이 된 코바치치가 중간 커트를 하고 스스로 공격 전개를 하면서 예리한 스루 패스로 혼란에게 배달됐고 혼란도 잘 버티면서 최종 득점에 성공합니다. 챔스에서 패배 원흉이었는데 본인의 건재함을 과시했죠. 득점 전에도 맨시티의 공격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맨시티의 주도였고 뭐랄까요? 토트넘이 브라이튼을 상대했을 때 전반과 비슷했습니다. 맨시티가 도저히 패배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맨시티는 기대 득점 값이 1.94였기 때문에 전반에 2골은 넣어도 될 상황이었는데 1대0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빅찬스를 4개를 놓쳤습니다. 점유율은 맨시티가 거의 70%대였습니다. 맨시티 수비수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직력이 망가져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네. 문제는 뭐다? 맨시티가 이 상태를 90분 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죠. 브라이튼은 역시나 맨시티의 측면을 노렸습니다. 후반 6분 만에 왼쪽 측면에서 완벽한 크로스가 올라갔고 강한 헤딩슛까지 나왔는데 골이나 다름없는 장면인데 하필 에데르손 정면으로 가면서 본능적으로 막아냈습니다. 막았다기보다 맞추는 거라고 봐야죠. 양 팀은 서로 접전이 되면서도 브라이튼의 공격이 전반보다 날카로웠고 미토마와 카일 워커가 붙는 장면도 있었는데 워커는 스피드 자체는 죽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미토마가 민첩성을
이동으로 카일 워커를 뚫는 화력도 보여줬습니다. 브라이튼은 이제 페드로를 투입을 시킵니다. 브라이튼의 최고 에이스일 수 있는데 부상으로 이탈했다가 거의 2달 만에 복귀였습니다. 맨시티는 70분이 넘어서야 변화를 주었습니다. 오른쪽 윙어 사비뉴를 빼고 데브라이너를 투입시켰습니다. 이때까진 1대 0으로 앞선 상황인데 신의 감독과의 대결에서 공격 대 공격에서 지지 않겠다라는 의중으로 보이죠. 명단에 아칸지가 있긴 한데 수비 강화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77분에 맨시티는 결국 동점을 허용합니다. 왼쪽에서 미토마가 휘저는 게 통했고 문전에서 혼전이 벌어지다가 페드로가 냈다 주워 먹어버렸습니다. 동점. 네. 페드로가 영웅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브라이튼이 맨시티를 상대로 무승부만 만들어도 승리와 마찬가지인데 페드로는 만족하지 않고 기어이 역전을 완성해냅니다. 박스 바로 밖에서 좁은 공간에서 키패스를 연결하면서 1대1 찬스를 만들어줬고 놓치지 않고 이제 역전골을 넣은 것입니다. 와, 요 선수는 이 경기가 데뷔전이었고 페드로와 같이 투입된 교체 선수였습니다. 브라이튼 젊은 감독이 과르디올라 감독을 눌러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추가 시간이 9분이나 주어졌지만 맨시티는 동점골을 만들지 못했고 이대로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역전당했을 때 괴물이 매우 분노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결국 경기 막판에 사고도 쳤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인지 과격한 인성을 또 보여줬습니다. 상대 수비수의 멱살을 걔도 놓지 않은 채 거의 패싸움할 기세였죠. 네, 혼란의 추태였습니다. 아마 본인도 최초의 경험이었을 거예요. 네, 4연패. 네. 과르디올라 감독은 애써 태어냈습니다. 훈련 세션 문제와 체력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다시 인정했고 그러나 시즌이 길기 때문에 우승을 포기하는 뉘앙스는 없었고 다른 팀들에게 기회가 될 수는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번 11라운드를 통해서 순식간에 토트넘에게 3위의 찬스가 와버렸습니다. 리버풀이 홈에서 아스톤빌라를 2대 0으로 제압하면서 아스톤빌라도 순위가 추락했고 이제 토트넘이 최약체팀 입스위치를 이기면 승점 19점으로 바로 3위로 오르게 되는 겁니다. 네. 거기다 맨시티와는 4점 차까지 쫓아가게 되죠. 네. 하필 A매치 후에 첫 경기가 토트넘 맨시티의 빅매치입니다. 네. 와, 진짜 이런 각본이 나오나요? 물론 토트넘이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맨시티는 홈에서 진 적이 없고 토트넘은 원정에서 약하니까요. 하지만 A매치에서 선수들 혹사만 없다면 토트넘은 100% 완전체로 맨시티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반드벨, 로메로 다 있으니까요. 우도기는 또 A매치가 되면 좀 휴식도 하고요. 문제는 리버풀인데 리버풀이 계속 독주를 하고 있거든요. 독주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이 팀이 부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많은 팬들은 리버풀도 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9점이면 3게임 차이긴 한데 리버풀과의 2경기도 남아있고 역시나 운의 영역인 선수들의 부상 문제만 정리된다면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입스위치전을 잡아야죠. 손흥민의 선발은 예고되어 있고 엔지 감독은 이 경기보다 벌써 2주 후에 빅매치를 생각하는 건지 인터뷰에서 건강한 손흥민을 원한다면서 한국 국가대표 팀과 협력적인 접근 방식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매우 단순하죠. 네, 어차피 월드컵 진출할 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손흥민도 좀 아껴 써라 이겁니다. 네, 10월에도 손흥민 없이도 2승했으니까요. 상대도 약하고 원정의 성적은 더 좋았잖아요. 네, 홍 감독님 협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밤 11시 경기인데 자, 홈 경기입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응원해 보겠습니다. 손흥민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